나는 갑작스럽게 남편의 회사 대표이사로 발령받았다. 임무를 시작한 첫날, 비서가 내 얼굴에 대고 삿대질하며 소리쳤다.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가 감히 내 사람을 건드려. 그 말을 들은 남편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다. 내 3년간의 결혼 생활이 서울 한복판, 강남 테헤란로의 눈부신 통유리 로비 한가운데서 이렇게 뒤집어질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수십 개의 호기심, 비난, 그리고 통쾌함이 뒤섞인 눈빛 아래에서 나는 마치 한 편의 라이브 연극 무대에 선 기분이었다. 그날 아침 나는 크림색 실크 블라우스에 연한 갈색 롱스커트, 그리고 아주 평범한 낮은 굽의 구두를 신고 있었다. 일부러 옷장 속에서 가장 수수한 옷을 골랐다. 남편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주고 돌아가는 평범한 직장인 아내처럼 보일 정도로 수수하게. 나는 넥스코르 테크의 18층짜리 사옥 앞에 서서 9월의 하늘을 비추는 푸른 유리벽을 올려다보았다. 강남의 이른 아침 바람은 약간의 습기를 머금고 뺨을 스쳐 정신이 번쩍 들 만큼 차가웠다. 3일 전 어머니의 투자 펀드인 뮤영진 캐피타 이 넥스코어 테크를 인수하는 계약이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해 파견된 사람이 바로 나였다. 나는 남편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그 사실을 숨겼다. 깜짝 이벤트를 좋아해서도 유치하게 그를 시험하고 싶어서도 아니었다. 단지 대표이사라는 자리에 앉기 전에 그가 청춘을 바쳐 헌신한 이 회사가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는지,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나만 믿어달라고 내 손을 잡았던 그 남자가 과연 내가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를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싶었을 뿐이다. 남편의 이름은 김민준. 다른 사람들 눈에 그는 넥스코어의 최연소 부사장이자 잘생기고 침착하며 실력 있고 말솜씨도 좋고 미래가 유망한 사람이었다. 예전 내 눈에도 그는 성실하고 진취적이며 평범한 집안 출신이지만 오직 자신의 능력으로 우뚝 서고 싶어하는 남자였다. 나는 그의 그런 자존심을 가장 사랑했었다. 하지만 지금 그가 일하는 빌딩 아래에 서 있는 내 마음속에는 차가운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마치 누군가 오래전에 조용히 도려내 간 상처를 오늘에서야 깨달은 것처럼. 나는 어젯밤 미리 준비해둔 방문증을 찍고 로비로 들어섰다. 안내 데스크에는 젊은 여직원 2명이 앉아 있었다. 한 명이 내 이름을 명단에서 확인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하려 했지만 나는 눈빛으로 조용히 그녀를 제지했다. 너무 일찍 정체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 나는 곧장 16층으로 올라가고 싶었다. 민준의 개인 사무실이 있는 곳. 평범한 아내가 남편을 찾아온 것처럼.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16층 복도는 대리석 바닥에 그림자 하나하나가 보일 정도로 환했다. 저편에서는 전략기획본부 직원들이 이미 업무를 시작하고 있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와 빠르게 움직이는 하이힐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다. 내가 부사장실 문 근처로 다가갔을 때 칼날처럼 날카로운 여자의 목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저기요, 잠깐 서보세요. 돌아보니 28, 29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다. 화장은 짙었고 머리는 낮게 묶었으며 몸에 꼭 맞는 베이지색 오피스룩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가슴에는 박유라라는 이름표가 달려 있었다. 상무비서. 그녀는 서류 뭉치를 든 채 민준의 사무실 문 앞을 가로막고 서서 마치 제자리를 잘못 찾은 싸구려 물건을 보듯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김민준 씨 좀 만나러 왔는데요. 내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는 입꼬리를 비틀며 비웃음을 숨기지 않았다. 김민준 씨라니 여기선 그렇게 막 부르는 거 아닙니다. 여긴 회사지 시장 바닥이 아니에요. 나는 몇 초간 그녀를 말없이 쳐다보았다. 어떤 사람들은 입만 열어도 그 속에 든 교만함과 인격이 드러나는 법이다. 그녀가 바로 그런 부류였다. 전략기획본부 김민준 부사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나는 더 천천히 다시 말했다. 길 좀 비켜주시겠어요? 박유라는 들고 있던 서류 뭉치를 옆 보조 책상에 세게 내려놓고는 팔짱을 끼며 도전적으로 턱을 치켜들었다. 누구신데요? 그분 지인입니다. 어떤 지인이요? 제가 그런 것까지 보고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녀의 입꼬리가 파르르 떨리더니
짙은 아이라이너를 그린 눈이 매서워졌다. 2층에서 김 부사장님을 뵙고 싶으면 저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그녀는 비웃음을 섞어 말을 이었다. 그런데 보아하니 고객도 아니고 파트너도 아닌 것 같고 옷차림이나 이렇게 이른 시간에 찾아온 걸 보니 관계에 빌붙으러 온 사람인가 보네요. 근처에 앉아있던 몇몇 직원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아무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에서 타오르는 호기심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나는 이런 종류의 침묵을 잘 알았다. 구경하기 위한 침묵, 추측하기 위한 침묵, 누가 망신을 당할지 지켜보기 위한 침묵. 나는 여전히 평온한 목소리를 유지했다. 김민준 부사장님을 몇 분만 만나면 됩니다. 그냥 제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박유라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진한 향수 냄새가 얼굴에 확 끼쳐왔다. 솔직히 말해줄까요? 나 이런 여자들 많이 봤어요. 여기 와서 무슨 짓 하려는지 내가 모를 것 같아요? 우리 부사장님은 아무나 기어오를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요. 주변에서 몇몇이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는 웃음을 참고 있었고 누군가는 내가 정말 분수를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을 터였다.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은 비서입니까? 아니면 이 방의 주인입니까? 박유라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그녀는 금세 경멸이 섞인 신랄한 웃음을 터뜨렸다. 주인은 아니죠. 하지만 적어도 내 위치는 알아요. 어디서 굴러온 돌인지도 모르는 보자마자 불려우 냄새가 나는 여자보다는 낫죠. 마지막 두 글자는 그녀가 사람들 앞에서 내 얼굴에 대고 일부러 던지듯 아주 천천히 그리고 똑똑히 발음했다. 복도는 갑자기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몇몇 눈이 커졌고 몇몇 시선이 나와 그녀 사이를 빠르게 오가다 다시 내 반응을 기다렸다.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가슴속에서 아주 천천히 냉기가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분노도 서러움도 아니었다. 그저 잔인할 정도로 정신이 맑아지는 느낌. 마치 높은 곳에 서서 예전에는 맑다고 믿었던 호수가 사실은 뿌리부터 썩어 있었다는 것을 내려다보는 기분이었다.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는 비서가 낯선 사람의 얼굴에 대고 부려우라고 욕할 수 있다는 거구나. 그러니까 민준의 위치에서는 다른 여자가 마치 자기 영역을 지키는 것처럼 사무실 문 앞을 가로막고 서 있도록 내버려 둔다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한 달간 조사하며 들었던 소문들이 결국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구나. 내가 막 입을 열려던 순간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다. 민준이 나왔다. 그는 늘 보던 모습 그대로였다. 하얀 셔츠, 짙은 남색 넥타이,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 환한 얼굴, 높은 콧대, 그리고 수없이 내 마음을 약하게 만들었던 그 눈. 다만 오늘 이 팽팽한 분위기 속에서 문 앞에 서 있는 나를 발견했을 때 그의 표정은 아주 빠르게 변했다. 기쁨도 그렇다고 완전히 불쾌한 것도 아닌 당혹감이었다. 서연아, 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 그가 작게 물었다. 미간이 찌푸려졌다. 박유라는 즉시 그에게 몸을 돌리며 목소리를 물처럼 부드럽게 바꿨다. 부사장님, 제가 처리해 드리고 있었어요. 이분이 자꾸 막무가내로 들어오려고 하셔서 아침 회의에 방해될까 봐요. 말을 마친 그녀는 무의식적인 습관처럼 그의 소매를 살짝 쓸어내렸다. 아주 작은 행동이었지만 내 눈에는 똑똑히 보였다. 민주는 반걸음 뒤로 물러섰다. 너무 빨라서 거의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나는 보았다. 그는 나를 보며 입술을 달싹였다. 서연아, 오기 전에 연락이라도 주지 그랬어. 그의 입술에서 내 이름이 나오는 것을 들으며 아주 짧은 순간 목이 메이는 것을 느꼈다. 우리는 결혼한 지 3년이 되었다. 그 3년 동안 나는 그의 체면과 남성으로서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뒤에 서 있었다. 그의 출세길에 내 집안의 배경을 단 한 번도 이용한 적이 없었다. 나는 그가 나를 그저 집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편집자, 책 읽기와 요리를 좋아하고 소박하게 사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사람으로 믿게 내버려 두었다. 그것이 돈과 권력으로부터 우리 사랑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저 여자가 마치 이 세계에 속한 사람인 양 그의 곁에 바싹 붙어 서 있는 것을 보니
어떤 것들은 숨길수록 사람들이 짓밟아도 되는 약점으로 여긴다는 것을 깨달았다. 당신 보러 왔어. 내가 말했다. 민주는 주위를 힐끗 살폈다. 아주 빨랐지만 나는 그 눈짓이 여기서 일 크게 만들지 마라는 의미임을 알았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편이 되어주겠다고 말했던 남편이 내가 그의 눈앞에서 모욕당하는 순간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회사에서의 체면이라는 사실에 가슴이 찔렸다. 무슨 일 있으면 저녁에 집에 가서 얘기하면 안 될까? 그가 목소리를 낮췄다. 박유라는 그 말을 듣고 마치 보이지 않는 승리를 확인한 듯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나는 그녀를 보고 그를 본 뒤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나 자신조차 낯설게 느껴졌다. 그 안에는 매일 저녁 남편이 오기를 기다리며 밥을 차리던 아내의 부드러움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안 돼. 이 일은 지금 당장 얘기해야 하니까. 박유라가 즉시 끼어들었다.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규칙이라는 걸 모르시나 봐요. 김 부사장님은 바쁘시니까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마세요. 내가 소란을 피운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녀에게 돌아섰다. 아니면 뭐겠어요? 회사까지 찾아와서 유부남한테 치근덕거리는 거. 그녀는 말을 끊고 비웃었다. 아, 참. 어쩌면 당신이 불륜 상대일지도 모르겠네요. 그 몇 마디에 민준의 안색이 확 변했다. 박유라 씨. 그가 나지막이 소리쳤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는 해서는 안 될 말을 뱉어버렸다. 복도 끝에서 규칙적이고 묵직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서두르지 않지만 권위가 실린 익숙한 발소리였다. 돌아보지 않아도 이사진이 도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타이밍이 완벽했다. 나는 소매를 정돈하고 심호흡을 한 뒤 내 앞에서 턱을 치켜들고 있는 여자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잘 됐네요. 내가 아주 작게 말했다. 덕분에 2층의 진짜 민낯을 더 잘 알게 됐으니까요. 민주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듯했다. 그는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서연아, 도대체 뭘 하려는 거야? 나는 그를 향해 돌아섰다. 심장이 누군가에게 꽉 쥐어진 듯했지만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분했다. 내가 남편으로 선택했던 남자가 오늘 과연 떳떳하게 고개를 들 만한 배짱이 남아있는지 보려는 거야. 바로 그때 등 뒤에서 중후한 남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한 대표님, 임원 회의실 준비 다 되었습니다. 회장님과 이사님들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복도 전체가 얼어붙었다. 나는 천천히 돌아섰다. 넥스코어 테크의 이사회 의장인 최 회장님이 내 앞에 서서 아무도 오해할 수 없을 만큼 정중하게 고개를 살짝 숙이고 있었다. 그의 뒤에는 인사팀장, 법무팀장, 그리고 2명의 이사가 서 있었다. 모두가 나를 보고 있었다. 옆에서 박유라의 숨소리가 끊어지는 것이 들렸다. 그리고 민준, 그의 얼굴은 피가 모두 빠져나간 것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나는 그날 아침 마지막으로 남편을 똑바로 쳐다본 뒤 크지 않지만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 이름은 한서연입니다. 오늘부로 저는 넥스코어 테크의 신임 대표이사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는 박유라를 훑어보았다. 그리고 제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대체 누가 당신에게 업무 공간에서 제 얼굴에 대고 삿대질하며 모욕할 권한을 주었는지 조사하는 것입니다. 나는 방금 일어난 일에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16층 전체의 시선을 받으며 임원 회의실로 걸어 들어갔다. 등 뒤에서 유리문이 아주 조용히 닫혔지만 나는 문 밖의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다. 새로운 신분은 단순히 직책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경계선이었다. 한쪽은 김민준의 아내로서의 내 과거, 다른 한쪽은 넥스코어 테크의 대표이사로서의 내 현재. 최 회장님이 의자를 빼주었다. 한 대표, 앉게.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회의 테이블의 중앙에 앉았다. 이사진부터 전략, 재무, 법무팀장까지 회의실에 있는 24명의 사람들이 모두 탐색하고 평가하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심지어 어떤 이는 의심을 감추려 애쓰고 있었다. 이해했다.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 수년간 중년 남성 리더들이 장악해온 기술 기업의 경영권을 갑자기 차지했으니 누구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터였다. 하지만
나는 인정을 구걸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일하러 온 것이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긴 소개나 의례적인 인사 없이 말했다. 나는 인사팀장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박 팀장님. 네. 전략기획본부 부사장실 소속 박유라 비서. 즉시 대기 발령 조치하세요. 효력은 지금부터입니다. 회의실에서 누군가 의자를 살짝 움직였고 누군가는 미간을 찌푸렸으며 누군가는 서로를 쳐다봤지만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다. 나는 계속했다. 사유는 중요 업무 구역 내에서 상급 임원에 대한 모욕 행위로 인한 사내 행동 강령 위반, 동시에 경영진의 관리 구역 접근을 임의로 방해한 권한 남용의 소지가 있습니다. 인사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나는 법무팀장에게 시선을 돌렸다. 최근 3년간 고위 임원 사무실 접근 절차 전반에 대한 검토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비서급 개인이 신원 확인 없이 외부인을 임의로 차단할 수 있었던 사례가 몇 번이나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는 잠시 멈칫했다. 전수조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전부요. 회의실의 공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그들은 깨달았다. 내가 한 개인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을 손보고 있다는 것을. 최 회장님이 나를 잠시 보더니 아주 옅은 미소를 지었다. 좋아. 단 한마디였지만 내 뒤에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이해시키기에 충분했다. 나는 앞에 놓인 서류를 펼쳤다. 두 번째 안건입니다. 나는 몇 초간 말을 멈췄다. 전략기획본부. 몇몇의 눈빛이 즉시 변했다. 그곳은 민준이 책임지는 부서였다. 최근 3년간의 종합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3개의 대형 프로젝트에서 기준치를 18%에서 32%까지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판교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도 그중 하나입니다. 재무팀장이 작게 헛기침을 했다. 그 프로젝트는 객관적인 요인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객관적인지 주관적인지는 내부 감사가 끝난 후에 제가 결론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최종 책임자가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내가 스스로 말했다. 전략기획본부 부사장입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나는 그 말이 민준의 귀에 아주 빨리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일부러 빨리 들어가게 했다. 회의는 1시간여 만에 끝났다. 내가 회의실을 나왔을 때 16층 복도는 더 이상 아침처럼 소란스럽지 않았다. 직원들의 발걸음은 가벼워졌고 대화 소리는 작아졌으며 나를 보는 눈빛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호기심이나 구경이 아닌 경계심이었다. 그것이 권력의 첫 번째 신호였다. 나는 나를 위해 새로 준비된 대표이사 사무실로 향했다. 문이 열리자마자 안에 서 있는 민준이 보였다. 그가 돌아섰다. 그의 눈은 울어서가 아니라 잠을 못 자서 충혈되어 있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그가 물었다. 나는 가방을 책상에 내려놓았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건데? 유라 씨 대기 발령시킨 거. 응. 너 지금 네가 뭘 하고 있는지 알아?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알아. 그는 한 걸음 다가섰다. 그게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고는 있는 거야? 나는 아주 작게 웃었다. 공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면 사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는 몇 초간 침묵했다. 둘 다. 나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그럼 둘 다 대답해 줄게.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공적으로 그녀는 규정을 위반했어. 사적으로 그녀는 나를 모욕했어.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일을 크게 만들 필요는 없었잖아. 필요가 없었다고? 나는 되물었다. 아니면 그래서는 안 됐다고?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일어섰다. 민준아, 오늘 아침에 그녀가 나를 불려오라고 불렀어. 그는 고개를 돌렸다. 내가 이미 주의 줬어. 주의.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주의 한 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해? 그는 거칠게 숨을 내쉬었다. 좀 더 부드럽게 처리할 수도 있었잖아. 나는 몇 초간 침묵하다 아주 천천히 물었다. 당신은 누구 편이야? 그는 움찔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아주 분명하게 묻고 있어.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은 당신 아내 편이야. 아니면 당신 비서 편이야. 방 안의 공기가 끈적하게 굳어졌다.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바로 그 침묵이 내 마음을 한 뼘 더 차갑게 만들었다. 난 누구 편도 아니야. 그가 말했다. 난 그저 일이 더 커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가 알려줄게. 나는 그에게 다가갔다. 일은 이미 오래전에 커질 대로 커졌어. 그는 나를 쳐다보았다. 그게 무슨 뜻이야? 나는 책상 위에 태블릿 PC를 켜서 그에게 밀었다. 이거 봐. 그가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이 점점 커졌다. 내부 이메일 계정이야. 내가 말했다. 당신 비서실 컴퓨터에서 발송된 거야. 그는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돼. 판교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제안서 초안이야. 내가 말을 이었다. 입찰 하루 전에 경쟁사인 천명개발, 치엄미영 데벨롭맨로 보내졌어. 그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아니야. 맞아. 내가 아주 나지막이 말했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유라 씨가 그랬을 리가 없어. 나는 아무 말 없이 다른 사진 한 장을 더 열었다. 사진 속에는 박유라가 천명개발의 프로젝트 팀장과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아직도 이게 그냥 오해라고 생각해? 내가 물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어째서? 그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어째서 네가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거야?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넥스코어는 명진 캐피탈의 자회사니까. 그가 고개를 들었다. 명진 캐피탈. 너희 아버지 회사잖아. 그는 망연자실했다. 한 달 전부터. 내가 말했다. 나는 내부 감사팀에 합류해 있었어. 그는 나를 마치 낯선 사람처럼 쳐다보았다. 나를 감시한 거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회사를 조사한 거야. 나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당신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걸 발견했지. 그는 오랫동안 눈을 감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침내 그가 물었다. 그럼 오늘 네가 여기에 나타난 건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였어?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아니, 내가 대답했다. 당신을 구하기 위해서였어. 그가 눈을 떴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하지만 당신이 구해지길 원하지 않는다면 나도 억지로 하진 않을 거야. 사무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멈췄다. 나는 박유라의 대기 발령 소식이 이미 층 전체에 퍼졌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었다. 나는 민준이 떠난 후에도 한참 동안 대표이사 사무실의 통유리창 앞에 서 있었다. 그의 등 뒤로 닫힌 문은 아직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투명한 유리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다.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마음속은 마치 누군가 커다란 돌덩이를 올려놓은 듯 무거웠다. 어떤 싸움은 깊이 들어갈수록 돌아올 길이 없어지는 법이다. 나는 오늘 아침에 그 경계선을 넘었다는 것을 알았다. 16층 전체 앞에서 내 신분을 밝힌 바로 그 순간에 나는 책상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내 직접 접근 권한이 된 최고 관리자용 내부 관리 시스템에 로그인했다. 화면에 긴 목록이 나타났다. 넥스코어의 최근 3년간 핵심 프로젝트, 비정상적인 비용 지출 내역, 공급업체 변경, 입찰 서류 수정 내역. 이것들은 내가 한 달간의 비밀 조사 동안 여러 번 훑어본 것들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른 마음가짐으로 다시 봐야 했다.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닌 책임자로서. 사무실 문에서 가볍게 노크 소리가 2번 들렸다. 대표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박 팀장, 인사팀장의 목소리였다. 들어오세요. 그는 빠르게 들어왔지만 적절한 거리를 유지했다. 그의 눈빛은 아침과 달랐다. 그때는 탐색이었다면 지금은 존중이었다. 박유라 씨 대기 발령 조치는 완료되었습니다. 출입증을 반납하고 회사를 떠났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그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무슨 일이죠? 그녀가 대표님을 한번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아주 중요한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나는 몇 초간 침묵했다.
방금 해고당한 사람이 즉시 나를 만나고 싶어 한다. 사과나 해명을 위해서가 아니다. 분명 그보다 더 큰 무언가 때문일 것이다. 들여보내세요. 5분 후 박유라가 내 사무실로 들어왔다. 아침처럼 단정한 정장도 날카로운 화장도 없었다. 머리카락은 약간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붉었지만 시선에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키려는 기색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내 책상에서 정확히 3걸음 떨어진 곳에 섰다. 사과하지 않겠습니다. 그녀가 뱉은 첫 마디였다. 놀랍지 않네요. 나도 당신 사과는 필요 없어요.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하지만 대표님께 알려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말해봐요. 그녀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대표님은 제가 대표님을 모욕해서 저를 처리했다고 생각하시겠죠. 아닌가요? 저는 단지 회사 사람들이 모두 생각하는 걸 입 밖으로 냈을 뿐이에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비웃었다. 정말 사람들이 대표님이 김 부사장님 아내인 걸 몰랐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그녀를 쳐다보았다. 계속 말해봐요. 2층 사람들 다 알아요. 나는 잠시 멈칫했다. 놀라서가 아니라 확인이 되어서였다. 하지만 아무도 대표님께 말하지 않았죠. 그녀는 말을 이었다. 왜냐하면 그들 눈에 대표님은 이 세계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나는 말없이 있었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죠? 김 부사장님이 단 한 번도 대표님을 공개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 말은 마치 작은 바늘 같았다. 바로 아프진 않지만 차가웠다. 이건 대표님을 모욕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녀는 말을 이었다. 이해시켜 드리려는 거죠. 문제는 저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디에 있죠? 그분에게요. 나는 그녀를 쳐다보았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대표님은 프로젝트 자료가 유출된 게 저 때문이라고 생각하시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다. 저를 1달 동안 조사하셨죠? 나는 여전히 침묵했다. 하지만 잘못된 사람을 조사하셨네요.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제가 천명 개발에 자료를 보내지 않았어요. 그녀는 똑똑히 말했다. 저는 단지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만 알 뿐이에요.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럼 누가 했죠?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몰라요. 못 믿겠군요. 그녀는 내 등 뒤에 유리창 너머를 보았다. 만약 그 사람이 김 부사장님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고 말하면 믿으시겠어요? 심장이 한번 강하게 뛰었다. 더 자세히 말해봐요. 제가 아니에요. 그녀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그리고 그분 사무실 밖의 사람도 아니고요. 나는 그녀의 의도를 즉시 알아차렸지만 믿고 싶지 않았다. 부사장실 아니라는 뜻인가?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나를 쳐다보기만 했다. 그 시선만으로도 충분했다. 부사장실에서 원본 자료에 접근할 권한이 있는 사람은 단 3명. 민준, 박유라, 그리고 수석 프로젝트 보좌관. 그 사람의 이름이 즉시 머릿속에 떠올랐다. 이도현. 내가 전혀 의심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 나는 박유라를 쳐다보았다. 증거 있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없어요. 내가 왜 당신을 믿어야 하죠? 제가 대지표님의 믿음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녀가 말했다. 저는 단지 대표님이 엉뚱한 방향을 보고 있다는 걸 아셨으면 할 뿐이에요. 나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녀는 몸을 돌려 2걸음 걷다가 멈춰섰다. 저는 제가 김 부사장님을 아주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녀가 작게 말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분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대표님이셨네요.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곧장 문 밖으로 나갔다. 문이 닫히자 대표이사 사무실은 다시 아무도 들어온 적 없는 것처럼 조용해졌다. 나는 일어나 유리창으로 다가가 아래 테헤란로를 달리는 차들을 내려다보았다. 1달간의 조사, 한 번의 신분 공개, 그리고 방금의 대화, 모든 것이 내가 가장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가능성으로 나를 몰아가고 있었다. 만약 자료를 보낸 사람이 박유라가 아니라면 남은 사람은 단 1명, 이도현뿐이다. 하지만 이도현은 3년 전 내가 직접 민준에게 소개해준 사람이었다. 내가 그를 넥스코어로 데려온 사람이었다. 만약 정말 그 사람이라면
이 이야기의 가장 큰 실수는 민준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다. 사무실 문에서 다시 노크 소리가 들렸다. 대표님, 이번에는 재무팀장이었다. 무슨 일이죠? 이도현 차장이 대표님을 뵙고 싶어 합니다. 나는 몇 초간 가만히 서 있다가 말했다. 들여보내세요. 문이 열리고 이도현이 방으로 들어섰다. 나를 보는 그의 눈빛은 아주 평온했다. 하지만 바로 그 평온함이 내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기 시작했다. 이도현은 아주 천천히 내 방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단호했다. 대표이사에게 불려온 직원의 어색함도 의심받을 수 있는 사람의 두려움도 보이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불편할 정도로 평온했다. 과도한 평온함은 언제나 무언가를 준비한 사람의 신호였다. 그는 내 책상에서 정확히 2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섰다. 대표님, 날 서연 누나라고 부르는 게 익숙할 텐데요. 그는 작게 웃었다. 여기서는 직책에 맞게 불러야죠.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무슨 할 말이 있죠?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작은 검은색 USB를 꺼내 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걸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USB를 쳐다보았다. 이게 뭐죠? 판교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데이터 사본입니다. 심장이 살짝 조여왔다. 어디서 났죠? 제 컴퓨터에서요.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보았다. 그게 무슨 뜻이죠? 제가 복사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쳐다보았다. 3년 전 내 손으로 넥스코어에 데려온 사람. 민준의 가장 믿음직한 동료라고 믿었던 사람. 그동안 민준이 전략팀을 굳건히 지키도록 도왔다고 생각했던 사람. 왜죠? 내가 물었다. 그는 가볍게 숨을 내쉬었다. 제가 데이터를 외부로 보낸 사람인지 먼저 묻지 않으시는군요. 지금 묻고 있잖아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복사는 했지만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믿을 것 같아요? 그는 아주 단호하게 대답했다. 저는 단지 대표님께서 진실을 아셔야 한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나는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럼 누가 보냈죠? 그는 나를 쳐다보았다. 김 부사장님입니다. 그 말은 마치 차가운 칼날이 가슴에 박히는 듯 했다. 나는 벌떡 일어섰다. 다시 말해봐요. 천명 개발로 마지막 데이터 파일을 보낸 사람은 김 부사장님입니다.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생각하기도 전에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그는 반응 없이 그저 오랫동안 나를 쳐다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증거 있어요? 그는 USB를 내 쪽으로 밀었다. 네. 나는 USB를 컴퓨터에 꽂았다. 화면에 단 하나의 폴더가 나타났다. 폴더 이름은 접속 기록. 시간 순서대로 접속 목록이 나타났다. 프로젝트 초안에 마지막으로 접속한 계정은 민준의 계정이었다. 접속 시각. 데이터가 외부로 전송되기 정확히 1시간 전이었다. 손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아니야. 내가 아주 작게 말했다. 그럴 리 없어. 이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믿고 싶지 않으시다는 거 압니다. 그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나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3년 전, 내가 이도현을 넥스코어에 데려온 날, 민주는 내게 이렇게 말했었다. 난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나만의 팀을 만들고 싶어. 그는 그렇게 말했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짓을 한 걸까? 나는 다시 이도현을 쳐다보았다. 데이터는 왜 복사했죠? 그는 몇 초간 침묵했다. 누군가 내부 데이터를 빼돌리고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언제부터 의심했죠? 1년 전부터요. 1년?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그럼 왜 말하지 않았죠? 말했습니다. 누구에게? 대표님께요. 나는 멈칫했다. 대표님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답장이 없으셨습니다. 그제야 기억이 났다. 1년 전 아주 긴 이메일. 나는 대충 훑어보았다. 그저 기술 보고서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것을 무시했었다. 등골을 타고 차가운 기운이 흘러내렸다. 저는 대표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 줄 알았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다. 저는 대표님께서 상황을 주시하고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난 몰랐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합니다. 그는 이해하지 못했다. 만약 내가 1년 전에 알았다면 아마 모든 것이 달라졌을 것이다. 왜 민준에게 직접 말하지 않았죠? 그는 작게 웃었다. 시도했습니다. 결과는 그분이 믿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제가 의심병에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오늘 아침 민준이 박유라에 대해 말했던 방식과 똑같았다. 익숙하지만 무서운 느낌이 머리를 스쳤다. 왜 아직도 남아 있었죠? 내가 물었다. 그는 나를 쳐다보았다. 대표님 때문입니다. 나는 멈칫했다. 그게 무슨 뜻이죠? 3년 전 대표님께서 제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가 아주 천천히 말했다. 넥스코어는 지킬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하셨죠. 나는 내가 그렇게 말했던 것을 기억했다. 내가 그를 민준에게 데려갔던 날, 내가 넥스코어가 남편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믿었던 날, 저는 그 말 때문에 남았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다. 저는 이 회사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그를 쳐다보았다. 내가 부하 직원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내가 그저 민준의 동료라고 생각했던 사람. 알고 보니 지난 1년 동안 이 비밀이 터지지 않도록 홀로 지켜온 사람이었다. 왜 오늘에서야 말하는 거죠? 그는 나를 쳐다보았다. 오늘 대표님께서 대표이사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야 이해가 되었다. 그는 민준을 믿지 않았다. 그는 나를 기다렸다. 대표님께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가 말했다. 김 부사장님을 지키시겠습니까? 아니면 넥스코어를 지키시겠습니까? 그 질문에 심장이 조여왔다.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나의 모든 선택은 더 이상 한 사람의 아내의 선택이 아니라 한 조직의 수장의 선택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도현이 떠난 후 나는 거의 15분 동안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USB는 여전히 컴퓨터에 꽂혀 있었다. 마지막 접속 기록은 마치 선고되지 않았지만 증거는 충분한 판결문처럼 차갑게 그 자리에 있었다. 민준의 계정, 서류가 전송되기 정확히 1시간 전. 그 숫자만 보면 모든 것이 너무나 명백했다. 너무 명백해서 믿을 수가 없을 정도였다. 나는 몇 초간 눈을 감았다. 회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감정적인 상태에서 결정을 내리지 않기 위해서였다. 3년간 투자 업계에서 일하며 배운 아주 간단한 교훈이 하나 있었다. 데이터가 너무 명백할 때는 누가 당신이 그것을 보기를 원하는지 확인하라. 사내 전화벨이 울렸다. 서연아, 이사회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최 회장님의 목소리였다.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노트북에서 USB를 뽑아 재킷 주머니에 넣고 일어섰다. 18층 회의실은 평소보다 밝았고 공기는 더 무거웠다. 모든 이사진이 한 명도 빠짐없이 참석해 있었다. 심지어 70세가 넘어 갑작스러운 회의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으시는 박 이사님까지 오늘따라 익숙한 자리에 앉아 계셨다. 내가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내게 쏠렸다. 최 회장님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앉게. 나는 자리에 앉았다. 아무도 의례적인 인사를 건네지 않았고 안부를 묻지도 않았으며 오늘 아침의 일을 다시 언급하지도 않았다. 그것은 이 회의가 평범한 보고를 듣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는 증거였다. 최 회장님이 내 앞에 서류 뭉치 하나를 내려놓았다. 이걸 보게. 나는 서류를 펼쳤다. 첫 페이지는 넥스코어의 최근 6개월간 비정상적인 금융거래 요약표였다. 소액의 송금 내역들. 개별적으로 보면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작았다. 하지만 모두 합치자 어떤 대표이사라도 등골이 오싹해질 만한 숫자가 나타났다. 총 380억 원. 내가 천천히 읽었다. 최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이 돈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7개의 중개회사를 거쳐서. 나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회사 목록이 나타났다. 익숙한 회사는 없었고 전략적 공급업체 시스템에 있는 회사도 아니었다. 최종 승인 계정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가 물었다. 회의실 전체가 침묵했다. 최 회장님이 나를 쳐다보았다. 전략기획본부 부사장. 심장이 한 번 조여왔다. 민준. 한 번도 아니고 한 건의 거래도 아닌 여러 번. 왜 이제야 발견된 겁니까? 내가 물었다.
재무팀장이 대답했다. 금액들이 분할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분할되었죠? 매번 10억 원 미만으로요. 이해가 되었다. 10억 원은 내부 절차상 특별관리 기준선이었다. 그 금액 미만으로는 부사장이 이사회에 직접 보고 없이 결제할 권한이 있었다. 누군가 넥스코어의 절차를 아주 잘 알고 있었다. 너무나 잘. 송금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8개월 전부터요. 8개월. 실수가 아니고 한 번의 부주의도 아닌 계획적인 일련의 행동이었다. 돈이 개인 계좌로 들어갔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내가 물었다. 재무팀장이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요. 나는 다시 숫자들을 보았다. 380억 원은 작은 금액이 아니지만 시스템 전체를 뒤흔들 만한 부패라고 하기에는 부족했다. 그렇다면 목적은 무엇일까? 이 지출 항목들을 제안한 사람들의 명단을 보고 싶습니다. 내가 말했다. 또 다른 서류 뭉치가 내 앞으로 밀려왔다. 첫 페이지. 제안자 이름. 이도현. 나는 멈칫했다. 회의실에서는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두 번째 페이지. 제안자 이름. 이도현. 세 번째 페이지. 여전히 이도현. 나는 고개를 들어 모두를 쳐다보았다. 지금 이 모든 송금이 이도현 차장의 제안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리고 최종 승인자는 민준이고요. 맞아. 나는 의자에 등을 기댔다. 등골을 타고 차가운 기운이 흘렀다. 불과 1시간 전, 이도현은 내게 USB를 건네며 민준이 자료를 외부로 보냈다고 말했다. 이제는 금융자료가 이도현이 비정상적인 지출을 제안했다고 가리키고 있었다. 두 사람 두 개의 의심 방향, 두 시스템의 데이터 모두 논리적이고 모두 위험했다. 지금 당장 이도현 차장을 만나야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최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불렀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다. 이도현이 들어왔다. 그는 회의실을 둘러보았다. 놀라지도 당황하지도 않고 그저 평온했다. 내 책상 앞에 섰을 때와 똑같이. 대표님, 그가 말했다.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왜 여기 불려왔는지 알고 있겠죠? 짐작은 갑니다. 좋아요. 나는 서류 뭉치를 그에게 밀었다. 설명해봐요. 그는 서류를 펼쳐 한 장 한 장 보았다. 서두르지도 떨지도 고개를 들지도 않았다. 마지막 페이지까지 다 본 후 그는 서류를 덮었다. 이 항목들은 제가 제안한 것이 맞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침묵했다. 왜죠? 내가 물었다. 그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렇게 하라는 요청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요청이죠? 그는 바로 대답했다. 김 부사장님입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다.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1시간 전에 당신은 그가 데이터를 외부로 보냈다고 의심한다고 했어요. 맞습니다. 이제는 그의 요청에 따랐다고 말하는군요. 맞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나는 일어섰다. 지금 무슨 장난을 하는 거죠?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회의실 전체에 똑똑히 들렸다. 이도현은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처음으로 이전처럼 평온하지 않았다. 그는 아주 천천히 말했다. 저는 대표님의 목숨을 지키려는 겁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실 전체가, 그리고 나 자신도 얼어붙었다. 회의실은 천장의 에어컨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했다. 이도현의 말은 크지 않았지만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일제히 나를 쳐다보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아무도 말을 끊거나 질문을 더하거나 끼어들지 않았다. 그런 말은 아주 심각한 이유가 있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이도현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방금 뭐라고 했죠? 대표님의 목숨을 지키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반복했다.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이번에는 그의 눈에 이전과 같은 중립적인 빛이 아니었다. 아주 진실되고 아주 위험한 무언가가 있었다. 설명해봐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설명하기 전에 대표님께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물어봐요. 지난 한 달간 넥스코어를 내부 조사하시면서 누가 대표님을 미행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셨습니까? 그 질문에 나는 멈칫했다.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머릿속에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3일 연속 우리 집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회색 차. 지난주 저녁에 아파트 로비 아래 서 있던 야구 모자를 쓴 남자. 그리고 전화를 받자마자 끊겼던 이상한 전화. 나는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했었다. 느낌은 있었어요. 내가 말했다. 하지만 증거는 없었고요. 이도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느낌이 아닙니다. 그가 말했다. 그들은 정말로 대표님을 미행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누군가 작게 숨을 들이마셨다. 최 회장님이 미간을 찌푸렸다. 그들이 누군가? 이도현이 최 회장님을 향해 돌아섰다. 이송금 내역 뒤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더 자세히 말해봐요. 그는 가지고 온 노트북을 켜서 책상 위에 놓았다. 화면에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화살표들이 넥스코어에서 7개의 중개회사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7회사에서 다시 3개의 다른 회사로 마침내 태신홀딩스라는 한 이름에서 멈췄다. 나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 회사를 몰라서가 아니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다. 그곳은 내 작은아버지 한태진 상무님의 회사였다. 회의실에서는 나 외에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다. 왜 넥스코어의 돈이 태신홀딩스로 흘러 들어간 건가? 최 회장님이 물었다. 이도현이 대답했다. 태신홀딩스가 넥스코어의 지분을 암암리에 사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 안의 공기가 즉시 변했다. 재무팀장이 허리를 폈다. 말도 안 돼. 이도현이 화면을 그쪽으로 돌렸다. 이것이 최근 6개월간의 주식 거래 데이터입니다. 그는 화면을 보더니 침묵했다. 그가 내가 방금 본 것을 보았다는 것을 알았다. 일련의 중개 계좌들이 넥스코어 주식을 조금씩 사들이고 있었다. 소란스럽지도 눈에 띄지도 않았지만 지분율을 착실하게 높여가기에 충분했다. 그들의 목적이 뭐죠? 내가 물었다. 이도현이 나를 쳐다보았다. 인수. 단 한 단어였지만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해하기에 충분했다. 만약 태신홀딩스가 충분한 지분을 확보하면 그들은 이사회를 교체할 수 있고 대표이사를 바꿀 수 있으며 넥스코어 전체를 장악할 수 있었다. 왜 하필 지금이죠? 내가 물었다. 이도현이 오랫동안 나를 쳐다보았다. 대표님께서 막 돌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강하게 뛰었다. 그게 무슨 뜻이죠? 대표님께서 넥스코어로 오시기 전까지는 그들은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대표님께서 오시자 그들은 속도를 내야만 했습니다. 왜죠? 대표님께서 그들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에 작은아버지 한태진 상무님의 모습이 떠올랐다. 가족 모임 때마다 온화하게 웃던 남자. 내가 어렸을 때 나를 안아주었던 사람. 일하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찾아오라고 말했던 사람.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화면 속의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김 부사장님은 왜 관련된 거죠? 내가 물었다. 이도현이 몇 초간 침묵하다 말했다. 그분은 모르시기 때문입니다. 회의실 전체가 멈칫했다. 무슨 말이죠? 내가 물었다. 김 부사장님은 자신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십니다. 하지만 결제 서명은 그의 것이잖아요. 압니다. 그는 사람을 너무 잘 믿습니다. 이도현이 아주 천천히 말했다. 잘못된 사람을 믿었죠. 나는 그가 누구를 말하는지 알았다. 박유라.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 혼자만이 아닙니다. 또 누가 있죠? 그는 나를 쳐다보았다. 대표님께서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등골을 타고 차가운 기운이 흘렀다. 나?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짐작이 가지 않았다. 그는 심호흡을 했다. 한태진 상무님입니다. 그 말에 나는 벌떡 일어섰다. 믿을 수 없어. 내 목소리가 회의실에 분명하게 울려 퍼졌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본능적인 거부감 때문이었다. 아무도 자신의 친척이 회사 인수 음모의 배후라고 믿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이도현이 말했다. 하지만 증거가 있습니다. 그는 다른 폴더를 열었다. 녹음 파일이 나타났다. 그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회의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박유라의 목소리였다. 걱정 마세요.
김 부사장님은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으세요. 다른 남자의 목소리가 대답했다. 그 한서연만 손 못 쓰게 막으면 돼. 나는 그 목소리를 즉시 알아차렸다. 작은아버지였다. 틀림없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왜 이도현이 자신의 목숨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는지 이해했다. 만약 내가 배우가 누구인지 모른 채 계속 조사를 했다면 나는 다음 목표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18층 회의실을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 손이 너무 차가워서 떨리지 않으려고 재킷 끝을 꽉 쥐었던 것만 기억난다. 녹음된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작은 아버지의 목소리, 틀림없었다. 부인할 수도 오해할 수도 없었다. 어릴 적부터 작은아버지라고 부르던 사람, 아버지가 항상 신뢰하던 사람, 명절마다 우리 가족과 함께 식탁에 앉았던 사람이 넥스코어의 지분을 사들이는 배우였고, 더 중요하게는 그 한서연만 손 못 쓰게 막으면 되라는 말을 한 사람이었다. 나를 손 못 쓰게 막는다. 그게 무슨 뜻일까? 그들이 내가 손을 쓸 것이라는 걸 안다는 뜻이다. 내가 그들의 계획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안다는 뜻이다. 내가 넥스코어에 나타나기 전부터 그들은 이미 나에 대한 대처 방안을 준비해 뒀다는 뜻이다. 나는 해가 저물어갈 무렵 사무실로 돌아왔다. 16층은 거의 텅 비어 있었다. 복도의 조명은 부드러운 노란빛으로 유리벽에 길게 반사되고 있었다. 나는 의자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모든 데이터를 다시 한번 보았다.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방금 일어난 일이 사실이라는 것을 억지로 믿기 위해서였다.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 나는 몇 초간 화면을 쳐다보다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는 2초간 조용했다. 그러다 너무나 익숙해서 번호를 보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이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작은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하고 중후했다. 마치 우리가 지난주 가족 식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오랜만에 집에 와서 작은 아버지랑 밥 한번 먹어야지. 나는 수화기를 꽉 쥐었다.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그가 짧게 대답했다. 만나고 싶어서. 왜요? 네가 오늘 꽤 많은 걸 알게 된 것 같아서. 나는 침묵했다. 그가 알고 있었다. 내가 알게 되었다는 것을. 그것은 넥스코어 내에 있는 그의 정보망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다는 것을 의미했다. 지금 회사에 있어요. 잘 됐구나. 그가 말했다. 나 지금 로비 아래에 있다. 심장이 강하게 뛰었다. 지금 로비 아래에 있다니. 내일도 다음 주도 아닌 바로 지금. 올라오세요. 내가 말했다. 10분 후 내 사무실 문이 열렸다. 작은 아버지가 들어왔다. 그는 여전히 익숙한 하얀 셔츠에 회색 재킷을 입고 있었고 걸음걸이는 집에서 만났을 때처럼 느리고 평온했다. 방금 자신의 가족 회사를 몰래 인수하려다 발각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는 내가 권하기도 전에 내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정말 다 컸구나. 그가 말했다. 넥스코어 대표이사라니.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축하해주러 오신 건가요? 그는 작게 웃었다. 아니, 그럼 설명하러 오셨어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협상하러 왔다. 나는 놀라지 않았다. 그 같은 사람은 절대 사과하러 오지 않을 것이다. 무슨 협상을 원하시는데요? 넥스코어에서 손 떼라. 그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나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그를 쳐다보았다. 제가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가 이해득 씨를 따질 만큼 똑똑하다고 생각한다. 어떤 이해득 씨리요? 그는 오랫동안 나를 쳐다보았다. 이 일에 끼어들지 않는 게 좋아. 여긴 제 회사예요. 아니. 그가 말했다. 여긴 전쟁터다.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지금 저를 협박하시는 거예요? 아니, 너를 보호하는 거다. 그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다. 제 회사를 인수하는 방식으로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들로부터 널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는 거다. 나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예를 들면요. 그는 몇 초간 침묵하다 말했다. 예를 들면 김민준. 그의 이름에 심장이 조여왔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데요? 네가 정말 그놈이 결백하다고 생각하는 거냐?
나는 대답하지 않고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계속했다. 그놈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멍청하지 않아. 증거 있으세요? 그는 웃었다. 너는 증거 있니?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것이 지금 나의 가장 큰 약점이었다. 데이터도 있고 의심도 있지만 최종 결론은 없었다. 조사 중이에요. 내가 말했다. 그럼 서둘러 조사해. 너무 늦기 전에. 그가 일어섰다.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뭐가 늦는데요? 그는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처음으로 이전처럼 온화하지 않았다. 그놈 목숨을 지킬 수 없을지 모르겠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낮아졌다. 넥스코어는 작은 회사가 아니야. 그가 말했다. 그것이 존재하길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어떤 사람들이요? 그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오랫동안 나를 쳐다보았다. 네가 이 일에서 내가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냐? 나는 침묵했다. 아니, 그가 말했다. 나는 그저 먼저 도착했을 뿐이다. 그 말에 나는 지금껏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을 깨달았다. 어쩌면 작은아버지가 모든 것의 배우가 아닐 수도 있다. 어쩌면 그는 더 큰 계획의 일부일 뿐일지도 모른다.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죠? 내가 물었다. 그는 시계를 보았다. 많지 않아. 얼마나요? 일주일. 그가 말했다. 일주일 뒤에도 네가 이 자리에 있다면 모든 게 달라질 거다. 그 말을 마치고 그는 몸을 돌려 문으로 걸어갔다. 떠나기 전 그는 잠시 멈춰섰다. 넌 내 아버지를 닮았어. 그가 작게 말했다. 고집이 세지. 문이 닫혔다. 나는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일주일, 단 일주일. 그가 진실을 말하는 건지, 나를 협박하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가 감히 그렇게 말했다면 이 일의 배후에는 내가 방금 본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었다. 사내 전화벨이 다시 울렸다. 대표님, 이도현의 목소리였다. 무슨 일이죠? 김 부사장님이 연락 두절입니다. 나는 벌떡 일어섰다. 무슨 말이에요? 전화기는 꺼져 있고 차는 주차장에 없습니다. 아무도 그가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그 순간 나는 작은아버지가 방금 남긴 마지막 말이 의미 없는 경고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일주일은 아마 오늘 밤부터 시작되었을지도 모른다. 시계가 밤 9시를 가리킬 무렵 회사를 나섰다. 지하 주차장은 거의 텅 비어 있었다. 노란 불빛이 콘크리트 바닥에 비쳐 모든 것이 평소보다 더 차갑고 낯설게 보였다. 나는 차 앞에 몇 초간 서 있다가 문을 열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이도현의 한마디만 계속 맴돌았다. 김 부사장님이 연락 두절입니다. 전화를 받지 않는 것도 갑작스러운 출장도 아닌 연락 두절. 나는 다시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기가 꺼져 있어. 나는 그의 개인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표님, 김 부사장님은 오늘 오후 4시 30분쯤 회사를 떠나셨습니다. 어디로 간다고 말했나요? 아니요. 누구와 함께 갔나요? 아니요. 나는 전화를 끊었다. 등골을 타고 차가운 기운이 흘렀다. 오후 4시 30분. 바로 내가 18층에서 이사회와 회의를 하던 시간이었다. 이도현이 자금 흐름도를 설명하던 시간이었다. 내가 작은 아버지가 넥스코어 지분 인수 계획의 배후라는 것을 알게 된 시간이었다. 나는 차문을 열었다. 채 자리에 앉기도 전에 전화기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로부터 온 문자였다. 이름도 프로필 사진도 없이 단 한 장의 사진만 있었다. 나는 사진을 열었다. 민준. 그가 한 카페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검은 재킷을 입은 남자가 있었는데 옆모습만 찍혀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 남자의 손목에 찬 시계를 즉시 알아봤다. 파텍 필립 한정판 시계. 우리 가족 중에서 그 시계를 차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작은아버지. 나는 사진을 확대했다. 촬영 시간 21시 17분. 지금으로부터 10분도 채 되지 않은 시간이었다. 심장이 강하게 뛰었다. 나는 즉시 문자를 보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없는 번호입니다. 나는 다시 사진을 보았다. 유리창 너머에서 찍은 각도. 보낸 사람이 근처에 있다는 뜻이었다.
나는 주차장을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나는 차로 돌아가 노트북을 열고 도심 지역의 교통 카메라 시스템에 접속했다. 사진 속 카페의 위치를 확인하는 데는 3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청담동. 나는 즉시 시동을 걸었다. 금요일 밤의 서울은 여전히 붐볐다. 자동차 불빛이 긴 띠를 이루고 경적 소리가 계속 울렸지만 나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왜 민준이 작은 아버지를 만났고 왜 하필 지금 이 시간에 만나야만 했을까? 15분 후 나는 사진 속 카페 앞에 차를 세웠다. 가게는 아직 열려 있었고 노란 불빛이 보도 위로 쏟아져 나왔다. 나는 빠르게 안으로 들어가 주위를 둘러보았다. 민준도 작은아버지도 보이지 않았다. 테이블을 닫고 있는 직원 한 명만 있었다. 저기요. 내가 말했다. 네, 손님. 15분쯤 전에 유리창 근처 테이블에 남자 두 분이 앉아 있지 않았나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계셨어요. 어디로 가셨죠? 방금 떠나셨어요. 어느 쪽으로요? 골목 뒤쪽에 주차된 차로요. 나는 몸을 돌려가게 뒤편으로 달려갔다. 어두운 골목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직 사라지지 않은 배기가스 냄새만 남아 있었다. 전화기가 다시 울렸다. 모르는 번호로부터 온 또 다른 문자. 단 한 줄이었다.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믿지 마세요. 나는 골목 한가운데서 꼼짝 않고 서 있었다. 심장이 아주 강하게 뛰었다. 누가 나에게 문자를 보내는 걸까? 그리고 그 사람은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 걸까? 나는 다시 전화를 걸었다. 없는 번호입니다. 나는 차로 돌아와 사진을 다시 열고 테이블 구석의 한 디테일을 확대했다. 글씨는 불분명했지만 넥스코어 로고가 박힌 종이 한 장. 그들은 카페 안에서 서류를 교환하고 있었다. 민준이 연락 두절된 직후 작은아버지가 내게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경고한 직후에 전화기가 또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문자가 아니라 이도현이었다. 대표님, 듣고 있어요. 김 부사장님, 아파트 주차장 카메라에 방금 그분 차가 돌아온 것이 찍혔습니다. 나는 멈칫했다.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차에서 내렸나요? 아니요. 그게 무슨 말이죠? 차는 지하에 주차되어 있지만 집으로 올라가지는 않으셨습니다. 나는 핸들을 꽉 쥐었다. 그렇다는 건 다른 사람이 차를 몰고 왔다는 뜻인가? 등골을 타고 차가운 기운이 흘렀다. 누군지 확인할 수 있어요. 카메라가 흐릿합니다. 바로 돌아갈게요. 나는 전화를 끊고 시동을 걸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질문만 맴돌았다. 만약 아파트로 차를 몰고 온 사람이 민준이 아니라면 민준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내가 막 골목을 빠져나왔을 때 전화기가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전화였다. 개인 번호. 이 번호를 아는 사람은 단 3명. 아버지, 최 회장님, 그리고 민준. 나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는 2초간 조용했다. 그러다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집으로 오지 마. 심장이 조여왔다. 당신 어디야? 묻지 마. 작은아버지랑 같이 있는 거 맞아? 그는 침묵했다. 말해봐. 네가 와서는 안 될 곳에 있어. 그의 목소리는 아주 작고 지쳐 있었다. 작은아버지는 왜 만난 거야? 너를 구하려고. 그 말에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나를 무엇으로부터 누구로부터 구한다는 말인가? 내가 더 묻기도 전에 전화가 끊겼다. 나는 전화기 화면을 보았다. 통화가 종료되었다. 바로 뒤에 새로운 문자가 나타났다. 아까 그 모르는 번호로부터. 단 한 문장이었다. 3일 남았습니다. 3일. 일주일이 아니었다. 그들은 시간을 단축했다. 나는 바로 아파트로 차를 돌리지 않았다. 집에서 2블록 정도 떨어진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민준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기 때문이다. 집으로 오지 마. 민준은 쉽게 겁먹는 사람도 남을 겁주기 위해 과장하는 스타일도 아니었다. 그가 그렇게 말했다면 정말로 위험한 무언가를 보았다는 뜻이었다. 나는 차 안에서 거의 10분간 앉아 있었다. 시동도 불도 끈 채 손에 든 어두운 전화기 화면만 바라보았다. 3일, 더 이상 일주일이 아니었다. 3일, 나는 아까 받은 사진을 다시 열고 한 번 더 확대했다.
촬영 각도, 조명, 테이블 위치, 유리창, 반사각, 사진을 찍은 사람은 민준에게서 3미터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서 있었다. 그가 아주 가까이 있었다는 뜻이고 그가 여전히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뜻이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시동을 걸었다. 그래도 집에는 가야 했다.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만약 문자를 보낸 사람이 맞다면 그 사람이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나는 그 사람을 만나야 했기 때문이다. 내 차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섰을 때 시계는 거의 10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주차장은 차갑고 텅 비어 있었다. 하얀 형광등 불빛이 콘크리트 바닥에 비쳐 불편할 정도로 텅 빈 느낌을 주었다. 나는 시동을 끄고 몇 초 더 앉아 주위를 살폈다. 아무도 없었지만 여전히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엘리베이터에 타서 21층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나 혼자였다. 모터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다. 나는 앞에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다.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눈빛은 아침과 달랐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21층 복도는 조용했다. 내가 걸어갈 때마다 센서 등이 차례로 켜졌다. 나는 집 문 앞에 멈춰 섰다. 열쇠는 주머니에 있었지만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나는 바로 들어가지 않고 몇 초간 문틈을 쳐다보았다. 집 안에 불이 켜져 있었다. 사람이 있었다. 나는 문을 밀었다. 거실은 밝았고 한 사람이 방 한가운데 서 있었다. 민준도 작은아버지도 아닌 이도현이었다. 그는 문을 등지고 서 있었다. 내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그는 아주 천천히 돌아섰다. 돌아오실 줄 알았습니다. 나는 등 뒤에 문을 닫았다. 우리 집에 어떻게 들어왔죠? 김 부사장님이 예비 열쇠를 주셨습니다. 나는 멈칫했다. 민주는 내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 여긴 왜 들어온 거죠? 대표님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내가 믿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그저 오랫동안 나를 쳐다보았다. 방금 문자 받으셨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계속했다. 3일, 심장이 조여왔다. 어떻게 알죠? 그 문자를 보낸 사람이 대표님의 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누구죠? 그는 몇 초간 침묵했다. 접니다. 방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나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그를 쳐다보았다. 다시 말해봐요. 대표님께서 받으신 문자, 제가 보낸 겁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카페에서 찍은 사진도 제가 찍었습니다. 왜죠? 대표님께서 보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한 걸음 다가섰다. 지금 무슨 장난을 하는 거죠? 장난이 아닙니다. 그가 말했다. 경고입니다.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나를 미행한 건가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들을 미행했습니다. 그들이 누군데요? 대표님을 해치려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몇 초간 침묵하다 물었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들을 미행했죠? 1년 넘었습니다.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1년? 1년 전은 바로 그 송금이 시작된 시점이었다. 누구를 위해 일하는 거죠? 내가 물었다. 그는 나를 쳐다보았다. 대표님을 위해서요. 난 당신을 고용한 적 없어요. 하지만 대표님 아버님께서 하셨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 일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항상 말씀하시던 아버지. 내 힘으로 스스로 일어서야 한다고 항상 말씀하시던 아버지가 처음부터 이 모든 일의 배후에 계셨다니. 자세히 말해봐요. 내가 말했다. 그는 재킷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것은 경호 계약서입니다. 나는 봉투를 열었다. 서명자, 아버지의 이름, 임무 수임자, 이도현, 계약일, 1년 전. 아버지가 왜 이런 일을 하셨죠? 내가 물었다. 넥스코어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왜 제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말씀드리면 대표님께서 이 자리를 맡지 않으실 거라는 걸 아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침묵했다. 맞다. 만약 내가 이 모든 일이 이토록 복잡하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아마 나는 넥스코어로 돌아오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다. 민준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내가 물었다. 이도현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왜죠?
그가 알았다면 믿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에게 숨기는 거예요? 그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저는 대표님을 살리고 있는 겁니다. 그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다. 3일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내가 물었다. 그는 몇 초간 침묵하다 아주 천천히 말했다. 넥스코어의 주인이 바뀝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리고 나는요? 그는 나를 쳐다보았다. 대표님은 이 자리에서 사라지게 될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창밖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다시 돌아보았다. 합법적인 방식일 수도 있고 그가 말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제야 이해가 되었다. 3일은 협상 기한이 아니라 행동 기한이었다. 나는 이도현이 그 말을 끝낸 후에도 바로 자리에 앉지 않았다. 우리 집 거실 한가운데 서서 오랫동안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1년 전 아버지는 나를 위한 경호 계약을 맺었다. 1년 전 그는 넥스코어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아셨다. 1년 전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셨다. 그렇다면 왜 나를 이 자리에 들어서게 하셨을까? 3일 안에 넥스코어의 주인이 바뀐다고 했죠. 내가 말했다. 네. 왜죠? 그들이 충분한 지분을 모았기 때문입니다. 믿을 수 없어요. 이도현은 반박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휴대폰을 꺼내 데이터표를 열어 내게 보여주었다. 중개회사를 통한 간접 지분율. 나는 화면을 보았다. 숫자들이 아주 선명하게 나타났다. 23%, 31%, 39%, 총 49%, 단 1%가 부족했다. 1%만 더 있으면 전체 경영권을 바꿀 수 있었다. 명진 캐피탈의 지분은요? 내가 물었다. 36%입니다. 그럼 그들이 부족하잖아요? 네. 그가 말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개인 명의의 지분을 손에 넣는다면 그는 말을 멈췄다. 나는 즉시 이해했다. 아버지의 개인 지분. 내가 어떤 보고서에서도 본 적 없는 그 지분. 아버지가 넥스코어 지분을 아직 가지고 계셨어요? 내가 물었다. 이도현이 나를 쳐다보았다. 정말 모르셨습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재킷 주머니에서 두 번째 봉투를 꺼냈다. 아까 봉투와는 달랐다. 이 봉투는 더 두꺼운 하얀색이었다. 겉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다. 서연에게 아버지의 필체였다. 나는 몇 초간 가만히 서 있었다. 이게 뭐죠? 유언장입니다. 이도현이 말했다. 심장이 멈칫했다. 아버지는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압니다. 그가 대답했다. 이것은 비상용 유언장입니다. 나는 손에 든 봉투를 보았다. 익숙한 필체, 단단하고 떨림 없고 서두르지 않는 글씨. 마치 내가 해외에서 대학 다닐 때 아버지가 늘 내게 손편지를 보내주셨던 그 글씨체와 똑같았다. 왜 당신이 이걸 가지고 있죠? 제가 보관하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오래됐죠? 1년이요. 1년 전, 또 1년 전이었다. 나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두꺼운 종이 뭉치가 들어있었다. 첫 페이지에는 아주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한서연이 넥스코어의 경영권을 인수하고 경영권 분쟁 상황이 발생할 경우 나의 넥스코어 개인 지분 전체의 의결권을 3년간 한서연에게 위임한다. 나는 다시 읽었다. 3년.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 의결권 위임. 그것은 앞으로 3년간 내가 그 모든 지분을 사용하여 넥스코어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이었다. 몇 퍼센트죠? 내가 물었다. 12%입니다. 이도현이 대답했다.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12%? 네. 나는 즉시 깨달았다. 36% 이굴 48%. 단 2%만 더 있으면 나는 절대적인 경영권을 지킬 수 있었다. 아버지는 그들이 지분을 모으고 있다는 걸 아셨군요. 내가 말했다. 네. 그리고 이 일을 미리 준비하셨고요. 네. 나는 의자에 앉았다. 지난 3일 동안 처음으로 나는 진정한 버팀목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유언장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가 이 전쟁터에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럼 왜 제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내가 물었다. 이도현이 나를 쳐다보았다.
대표님께서 스스로 결정하시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스스로 결정하라는 거죠? 넥스코어를 지킬 것인지 아니면 이 결혼을 지킬 것인지. 그 말에 나는 침묵했다. 맞다. 만약 아버지가 미리 말씀하셨다면 나는 지금처럼 냉정함을 유지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나는 처음부터 민준의 편에 섰을 것이다. 그리고 그랬다면 나는 모든 것을 망쳤을지도 모른다. 2%가 더 필요해요. 내가 말했다. 이도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디서 구하죠? 그는 나를 쳐다보았다. 김 부사장님에게서요. 심장이 멈칫했다. 그가 지분을 아직 가지고 있어요? 5%요. 나는 1초간 눈을 감았다. 5%. 그가 2%만 내게 넘겨준다면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뀔 것이다. 그는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말했다. 이도현이 몇 초간 침묵하다 말했다. 그는 이미 동의했습니다. 나는 눈을 떴다. 무슨 말이죠? 그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열었다. 민준의 목소리가 아주 선명하게 들려왔다.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내 모든 지분을 서연이 명의로 넘겨줘. 나는 벌떡 일어섰다. 이게 언제죠? 오늘 밤입니다. 이도현이 말했다. 대표님께서 사진에서 보신 그 카페에서요. 심장이 강하게 뛰었다. 민준이 작은아버지를 만난 것은 나에게 맞서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아까 그의 말이 다시 머릿속에서 울렸다. 너를 구하려고. 이제야 그가 진실을 말했음을 깨달았다. 나를 안심시키기 위한 말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그는 지금 어디에 있죠? 내가 물었다. 이도현이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처음으로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았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무슨 뜻이죠? 주식 양도 계약서에 서명한 후 그는 말을 멈췄다. 그가 사라졌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다시 숨 막히게 차가워졌다. 나는 이도현의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앉아 있을 수 없었다. 민준이 나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서류에 서명했다는 것은 그가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있었다는 뜻이다. 그가 내 편에 서기로 선택했다는 뜻이다. 그동안 내가 그를 오해하고 의심했다는 뜻이다. 하지만 서명 직후에 그가 사라졌다. 평범한 연락 두절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순간에 사라졌다. 이것은 우연일 수 없었다. 서명 후에 그를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당신이죠? 내가 물었다. 이도현이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그럼 누구죠? 그는 나를 쳐다보았다. 박유라 씨입니다. 그녀의 이름에 나는 멈칫했다. 박유라. 지난 3년간 모든 전략 프로젝트에서 민준의 곁에 항상 나타났던 사람. 내가 그저 가까운 비서라고 생각했던 사람. 작은 아버지와의 녹음 파일에서 김 부사장님은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으세요. 라고 말했던 사람. 그녀는 어디에 있죠? 연락이 안 됩니다. 왜요? 전화기가 꺼져 있습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연락이 두절된 것은 우연일 수 없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3번 연속. 서두르지도 강하지도 않지만 아주 단호하게. 나와 이도현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먼저 일어섰다. 제가 열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나는 문으로 다가가 잠금을 풀었다. 문이 열리고 밖에 서 있는 사람은 박유라였다. 그녀는 머리가 헝클어지고 재킷에는 먼지가 묻어 있었으며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아주 또렷했다. 한 대표님. 그녀가 말했다. 김 부사장님이 납치됐어요. 아파트 안에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납치? 내가 물었다. 누구에게? 그녀는 내가 권하기도 전에 안으로 들어왔다. 문이 그녀 등 뒤로 닫혔다. 태신홀딩스 사람들이요. 나는 그녀를 쳐다보았다. 확실해요? 확실해요. 제가 그분과 함께 있었어요. 나는 그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처음부터 다시 말해봐요.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김 부사장님이 대표님께 주식을 양도하는 서류에 서명한 후 그녀는 몇 초간 말을 멈췄다. 저희는 뒷문으로 카페를 나왔어요. 왜요? 누군가 미행하고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도현을 쳐다보았다. 그는 놀라지 않았다. 그 역시 이 일을 짐작했다는 뜻이었다. 그 후에는요.
내가 물었다. 저희는 차에 탔어요. 누구 차요? 제 차요. 어디로 갔죠? 양도 계약서를 공증받으러 변호사 사무실로요. 나는 멈칫했다. 그가 공증을 받았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마쳤어요. 심장이 강하게 뛰었다. 양도 계약서는 효력이 발생했다. 내가 5%의 지분을 더 얻었다는 뜻이다. 태신홀딩스의 인수 계획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더 이상 간단하지 않다는 뜻이다.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내가 물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두 손은 여전히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저희가 변호사 사무실을 떠날 때 그녀가 천천히 말했다. 차 2대가 저희 차 앞을 막아섰어요.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몇 명이었죠? 4명이요. 민주는 어떻게 했어요? 저보고 도망치라고 했어요. 도망쳤나요? 아니요, 그녀가 빠르게 말했다. 차를 돌렸는데, 그런데, 늦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들이 그분을 차에서 끌어냈어요. 방 안의 공기가 너무 무거워서 내 심장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그들이 뭐라고 말했나요? 내가 물었다. 네. 뭐라고요? 김 부사장님이 그 서류에 서명해서는 안 됐다고요. 나는 이도현을 쳐다보았다. 그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이 명확해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단지 지분을 원한 것이 아니라 민준이 나에게 지분을 넘기는 것을 막고 싶었던 것이다. 만약 그들이 서류가 이미 공증되었다는 것을 안다면 내가 말했다. 네. 박유라가 대답했다. 그들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탈출했죠? 내가 물었다. 그녀는 몇 초간 침묵하다 말했다. 그분이 저를 먼저 차에서 끌어내셨어요. 나는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게 무슨 뜻이죠? 그분이 저를 길 위로 밀치셨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분이 제게 이 서류를 대표님께 전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서류는 어디에 있죠? 그녀는 가방을 열어 서류 뭉치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전부 여기 있어요. 나는 다가가 서류를 펼쳤다. 공증도장, 민준의 서명, 날짜와 시간. 모든 것이 유효했다. 나는 손에 든 서류를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지난 3일 동안 처음으로 목이 메이는 것을 느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민준이 처음부터 나를 선택했고 바로 그 선택 때문에 그가 납치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여긴 어떻게 왔죠? 내가 물었다. 택시로요. 미행은 없었나요? 있었어요. 그녀가 빠르게 대답했다. 하지만 따돌렸어요. 나는 이도현을 쳐다보았다. 그는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젖히고 아래 길을 내려다보았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가 말했다. 그들이 그녀가 여기 있다는 것을 찾아낼 겁니다. 이해가 되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았다. 빨리 결정해야 했다. 결정하셔야 합니다. 박유라가 말했다. 무엇을 결정하라는 거죠? 내가 물었다. 그녀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대표님께서 넥스코어를 지키실 겁니까? 그녀가 말했다. 아니면 먼저 김 부사장님을 구하실 겁니까? 나는 박유라가 그 질문을 한 후에도 오랫동안 가만히 서 있었다. 질문을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잘 이해했기 때문이다. 지난 3일 동안 모든 일이 너무나 급박하게 일어나서 나는 잠시 멈춰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볼 시간조차 거의 없었다. 나는 그저 상황에 따라 반응하고 위험을 처리하고 모든 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을 뿐이다. 하지만 박유라의 질문은 상황에 대한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선택에 대한 질문이었다. 넥스코어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먼저 김 부사장님을 구할 것인가? 나는 테이블 위에 놓인 주식 양도 서류를 쳐다보았다. 민준의 5% 지분, 아버지로부터 받은 12%의 의결권, 명진 캐피탈의 36%, 모두 합치면 나는 이미 넥스코어 경영권의 절반 이상을 확보했다. 만약 내가 앞으로 3일간 대표이사 자리를 지킨다면 태신홀딩스의 인수 계획은 실패할 것이다. 하지만 만약 민준이 3일 이상 잡혀 있는다면 나는 다시는 그를 만날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를 구할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생각할 필요도, 누구를 쳐다볼 필요도, 어떤 데이터를 다시 확인할 필요도 없이 말했다. 박유라가 아주 작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도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렇게 선택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가 말했다. 미리 알고 있었어요? 1년 전부터요.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1년 전부터 내가 이렇게 선택할 줄 알았다고요? 대표님 아버님께서도 아셨습니다. 그 말에 나는 멈칫했다. 아버지는 지분만 준비하신 것이 아니었다. 경호원도 준비하셨고 아마도 내가 회사와 가족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까지도 준비하셨을 것이다. 그들이 그를 어디로 데려갔는지 알아요? 내가 물었다. 이도현이 박유라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들이 그를 검은 차에 태우는 것만 봤어요. 번호판은 잘 보이지 않았고요. 도심을 벗어나는 방향이었어요. 나는 테이블로 다가가 노트북을 열고 명진 캐피탈 시절부터 접근 권한을 유지해온 내부 교통 카메라 시스템에 접속했다. 시간은 밤 9시 10분경. 나는 시간을 입력했다. 화면에 수십 개의 도로가 나타났다. 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외곽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필터링했다. 4개의 경로만 남았다. 데이터가 더 필요해요. 내가 말했다. 박유라가 몇 초간 생각했다. 차 안에서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이죠? 옛날 창고로는 데려가지 마. 나는 고개를 들었다. 옛날 창고? 이도현이 즉시 화면 가까이로 다가왔다. 제가 아는 곳입니다. 어디죠? 넥스코어의 옛날 물류 창고요. 심장이 강하게 뛰었다. 넥스코어에 물류 창고가 있었어요? 3년 전에요. 그가 말했다. 그 후에 한 중개회사에 팔렸습니다. 어느 회사죠? 태신홀딩스요. 방 안의 공기가 즉시 무거워졌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를 옛날 창고로 데려가지 않았다는 뜻이군요. 내가 말했다. 네. 그럼 어디로 데려갔을까요? 이도현이 화면을 몇 초 더 쳐다보다가 남은 단 하나의 경로를 가리켰다. 파주 산업단지. 왜 거기죠? 새로운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누구의 것이죠? 태신홀딩스가 임대한 곳입니다. 나는 노트북을 닫았다. 가죠. 박유라가 즉시 다가섰다. 저도 같이 갈게요. 이도현이 고개를 저었다. 안 됩니다. 왜요? 그곳은 당신이 가야 할 곳이 아닙니다. 김 부사장님이 거기에 계시잖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제가 가야 해요. 나는 그녀를 몇 초간 쳐다보다 말했다. 당신은 여기 남아요. 그녀는 나를 쳐다보았다. 대표님, 이 서류를 지킬 사람이 필요해요. 나는 주식량도 서류 뭉치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만약 제가 내일 아침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이걸 가지고 최 회장님을 찾아가세요. 그녀는 서류를 꽉 쥐었다. 알겠습니다. 이도현이 문을 열었다. 우리는 복도로 나섰다. 21층의 밤 공기는 생각보다 차가웠다. 엘리베이터는 아주 천천히 내려왔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하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이도현이 나를 향해 돌아섰다. 확실하십니까? 확실해요. 그들이 대표님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알아요. 이것이 함정일 수도 있습니다. 알아요. 그는 오랫동안 나를 쳐다보다 말했다. 그럼 가시죠. 우리는 차에 탔다. 차가 아파트 주차장을 빠져나온 시간은 0시 16분. 밤의 도로는 평소보다 한산했지만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만약 민준이 정말 파주창고에 잡혀 있다면 그들은 그를 그곳에 오래 두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그가 양도 계약서를 다시 쓰게 하거나 이미 서명한 서류를 무효화시키거나 혹은 더 나쁘게는 이 이야기에서 그를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 충분한 시간만 필요할 뿐이었다. 전화기가 울렸다. 새로운 문자. 번호도 이름도 없이 단 한 줄이었다. 그곳에 가지 마세요. 나는 몇 초간 화면을 쳐다보다가 껐다. 또 문자입니까? 이도현이 물었다. 네. 내용이 뭐죠? 오지 말래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속도를 높였다. 차는 산업단지로 향하는 고속도로로 접어들었다. 가로등이 드물어지고 주위는 어두워졌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한 가지를 아주 분명하게 깨달았다. 만약 이것이 함정이라도 나는 기꺼이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차가 파주 창고 단지 앞에 멈춘 시간은 0시 58분. 경비원도 간판 불빛도 운영의 흔적도 없었다. 하지만 바로 그 침묵이 이곳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했다. 이도현은 차 시동을 끄고 바로 문을 열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 확인이라도 하듯 오랫동안 나를 쳐다보았다. 정말 들어가시겠습니까? 들어갈 거예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차에서 내렸다. 창고 문은 잠겨 있지 않고 그저 살짝 닫혀 있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노골적인 디테일이었다. 누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도현이 아주 작게 말했다. 알아요. 나는 문을 밀었다. 금속이 서로 긁히는 소리가 어두운 공간 속에서 건조하게 울려 퍼졌다. 창고 안에는 중앙 구역에만 형광등 한 줄이 켜져 있었다. 나머지 구역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기계 소리도 발소리도 사람 말소리도 없었다. 단 한 사람만이 그 불빛 아래에 서 있었다. 민준도 태신 홀딩스의 사람도 아닌 바로 내 아버지였다. 나는 멈춰섰다.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다. 아버지는 하얀 셔츠를 입고 생각에 잠길 때마다 그러시듯 손을 등 뒤로 한 채 서 계셨다. 그의 눈빛은 너무나 평온해서 내가 다가가야 할지 아니면 돌아서 도망쳐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왔구나. 그가 아주 나지막이 말했다. 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너를 기다렸다. 나는 한 걸음 다가섰다. 민주는 어디에 있어요? 그는 나를 쳐다보았다. 여기 있다. 나는 왼쪽으로 돌아섰다. 창고 기둥 뒤 어둠 속에 금속 의자가 하나 있었다. 민준이 그곳에 앉아 있었다. 두 손은 플라스틱 끈으로 묶여 있었지만 그는 정신이 있었고 나를 보고 있었고 살아 있었다. 나는 달려갔다. 괜찮아요? 그는 아주 작게 고개를 저었다. 난 괜찮아. 나는 다시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누가 이런 짓을 했어요?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이도현을 쳐다보았다. 네가 데려온 것이냐? 이도현이 아주 작게 고개를 숙였다. 네. 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등골을 타고 차가운 기운이 흘렀다. 아버지는 처음부터 이 사실을 알고 계셨군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아버지가 그를 잡으라고 시키신 거예요? 아니. 그가 분명하게 말했다. 내가 그를 붙잡아 두라고 했다. 무슨 차이가 있죠? 내가 물었다. 차이가 있지 그가 대답했다. 내가 붙잡아 두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이 붙잡아 갔을 테니까. 창고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아직 모든 것을 보지 못했다는 뜻이다. 나는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설명해 주세요. 그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네가 태신 홀딩스가 모든 것의 배우라고 생각하지. 아닌가요? 아니다. 단 한마디였지만 내 머릿속의 모든 추측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다. 그럼 누구죠? 그는 오랫동안 나를 쳐다보다 말했다. 넥스코어다. 나는 가만히 서 있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넥스코어를 인수하려는 자는 바로 넥스코어 안에 있는 자들이다. 나는 이도현을 쳐다보았다. 그는 반응도 부정도 놀라지도 않고 그저 침묵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물었다. 아버지가 한 걸음 다가왔다. 내가 너에게 묻겠다. 그가 말했다. 이상하지 않았느냐? 뭐가요? 왜 모든 데이터가 민준을 가리켰다가 심장이 멈칫했다. 다시 이도현을 가리켰다가 나는 이도현을 쳐다보았다. 그는 여전히 침묵했다. 다시 내 작은아버지를 가리켰다가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마지막에는 나를 가리켰는지 창고 안의 공기가 눈에 띄게 차가워졌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물었다. 그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누군가 너를 한 걸음 한 걸음 이끌고 있었다는 뜻이다. 어디로요? 그들이 원하는 바로 그곳으로. 나는 민준을 쳐다보았다. 그는 오랫동안 아버지를 보고 있었다. 잡힌 사람의 눈빛이 아니라 무언가 말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당신은 알고 있었어요? 내가 물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일부분은 왜 제게 말하지 않았죠? 확신이 없었으니까. 나는 다시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그를 여기에 붙잡아둔 이유가 뭐죠? 그는 오랫동안 나를 쳐다보다 말했다. 네가 진실을 보게 하기 위해서다.
무슨 진실이요? 그는 창고 오른쪽 어둠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나오게, 그가 말했다. 그곳에서 한 그림자가 걸어 나왔다. 형광등 불빛 아래로 천천히, 그리고 분명하게. 그 사람은 바로 최 회장님, 넥스코어 이사회 의장이었다. 그날 오후 나를 긴급회의에 불렀던 사람. 내가 회사로 돌아온 이후 모든 결정에서 항상 내 편에서 주었던 사람. 내가 이사회에서 가장 신뢰했던 사람.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그를 쳐다보았다. 왔구나, 그가 말했다. 목소리는 평소처럼 온화했지만 이번에는 그 안에 완전히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이전에는 한 번도 알아차리지 못했던 무언가. 회장님, 내가 아주 작게 말했다. 여기서 뭘 하고 계세요? 그는 미소 지었다. 너를 기다렸지. 나는 창고 한가운데 서서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오는 최 회장님을 보며 머릿속이 거의 텅 비어버렸다. 다른 사람이었다면 정신적으로 대비라도 할 수 있었겠지만 최 회장님은 아니었다. 지난 3년간 내가 넥스코어로 돌아온 날부터 나와 이사회 사이에서 항상 중심을 잡아준 사람은 바로 그였다. 가장 까다로운 주주들 앞에서 내 모든 결정을 항상 옹호해준 사람도 그였다. 그날 오후 비정상적인 금융 자료를 내밀며 나를 긴급회의에 불렀던 사람도 그였다. 만약 그가 이 모든 일의 배우라면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틀렸다는 뜻이었다. 회장님, 내가 아주 천천히 말했다. 설명해 주세요. 최 회장님은 불빛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섰다. 형광등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다. 걱정도 당황도 없이 그저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의 평온함만이 있었다. 네가 그 질문을 할 줄 알았다. 그가 말했다. 그럼 대답해 주세요. 나는 이 일의 배우가 아니다. 나는 멈칫했다. 믿을 수 없어요. 좋아.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은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되지. 나는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그는 여전히 침묵했다. 반대도 확인도 없이 그저 지켜보고 있었다. 그럼 왜 여기에 계신 거죠? 내가 물었다. 내가 너에게 이 계획의 마지막 부분을 말해주어야 할 사람이기 때문이다. 무슨 계획이요? 너를 시험하는 계획. 단 두 단어였지만 내 머릿속에서 무언가 깨지는 듯한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다. 나를 시험한다. 그래, 이 모든 게 나를 시험하는 거였다고요? 전부는 아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대부분은. 나는 아버지를 향해 돌아섰다. 그는 작게 한숨을 쉬었다. 맞다.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었다. 지난 1년간 비정상적인 송금, 유출된 데이터, 긴급회의, 겹겹이 쌓인 의심, 모든 것이 나를 시험하는 것이었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내가 말했다. 내 목소리는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았다. 그가 내게 더 가까이 다가왔다.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물어보세요. 만약 네가 넥스코어의 대표이사가 되지 않았다면 네가 이 회사를 지킬 수 있었을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이 아니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넥스코어는 10년 전과 같지 않다. 그가 말했다. 회사가 크면 탐내는 사람도 생기는 법이다. 알아요. 하지만 나는 네가 그것을 지킬 만한 배짱이 있는지 알아야 했다. 왜 제게 직접 묻지 않으셨어요? 직접 물었다면 네가 말로 대답했을 테니까. 그가 말했다. 나는 네가 행동으로 대답하길 바랐다. 창고 안의 공기가 너무 무거워서 내 숨소리 하나하나가 들릴 정도였다. 이 모든 일이 내가 말했다. 시험이었다고요. 전부는 아니라고 했다. 최 회장님이 말했다. 진실인 부분도 있어. 어떤 부분이요? 넥스코어를 인수하려는 세력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그들이 누군데요? 그는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너도 들어본 이름일 거다. 최 회장님이 말했다. 태신홀딩스는 겉껍데기에 불과해. 그게 무슨 뜻이죠? 태신홀딩스는 누구를 대리하는 거죠? 그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북명그룹, 북미영그룹, 심장이 멈칫했다. 북명그룹. 남부지역에서 가장 큰 3대 인프라 투자 그룹 중 하나. 만약 그들이 정말로 넥스코어를 원한다면 이 일은 결코 간단하지 않았다. 왜 그들은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죠? 내가 물었다.
너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를요? 그래. 무엇을 위해서요? 네가 넥스코어를 이끌 만큼 강한지 보기 위해서다.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럼 그들이 저를 시험한 거군요. 아니, 최 회장님이 말했다. 우리가 너를 시험했다.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우리라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아버지, 나, 이도현, 그리고 민준까지. 나는 민준을 향해 돌아섰다. 그는 오랫동안 나를 쳐다보았다. 시선을 피하지도 고개를 숙이지도 않고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모두가 알고 있었군요. 내가 물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일부분은 어떤 부분이요? 내가 선택해야 한다는 부분.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내 편에 서기로 선택하는 것.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지난 며칠간의 의심, 오해, 내가 그가 나를 배신했다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모두 계획의 일부였다니. 박유라는요? 내가 물었다. 그녀는 몰랐다. 이도현이 말했다. 그녀는 진짜 변수였다.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당신이 납치된 건요? 내가 민준에게 물었다. 그는 아주 작게 웃었다. 납치가 아니야. 그럼 뭐죠? 계획에 따라 남아 있었던 거야. 무엇을 위해서요? 내가 믿게 하기 위해서. 창고 안의 공기가 몇 초간 조용해졌다. 이제야 이해가 되었다. 만약 내가 민준이 납치되었다고 믿지 않았다면 나는 대표이사 자리를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내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면 나는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선택하는지 결코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물었다. 아버지가 오랫동안 나를 쳐다보다 말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이다. 무슨 부분이요? 너의 결정.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데요? 그가 내게 더 가까이 다가왔다. 네가 넥스코어를 계속 지키고 싶은지.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오래 생각할 필요도 없었다. 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일 너는 북명그룹을 만나야 한다. 나는 거의 새벽 2시가 다 되어서야 파주 창고를 떠났다. 더 이상 들어설 때처럼 두려운 감정도 지난 3일 동안처럼 이끌려 다니는 느낌도 없었다. 대신 아주 명확한 깨달음이 있었다. 넥스코어로 돌아온 이후 처음으로 나는 내가 정확히 어디에 서 있는지 알았다. 나는 더 이상 어떤 게임에 끌려 들어간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내 결정으로 바둑판에 들어선 사람이었다. 민주는 차 안에서 내 옆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그의 얼굴을 한 박자씩 스쳐 지나갔다. 나는 오랫동안 그를 쳐다보다가 말했다. 언제부터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는 작게 한숨을 쉬었다. 2달쯤 전부터. 왜 제게 말하지 않았죠? 말했다면 네가 믿지 않았을 테니까. 나는 반박하지 않았다. 그가 옳았다. 만약 2달 전에 그가 아버지와 최 회장님, 그리고 자신까지 합세해서 나를 시험하고 있다고 말했다면 나는 분명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나한테 화났어요? 내가 물었다. 무엇 때문에? 내가 당신을 의심해서요. 그는 작게 웃었다. 난 네가 의심하지 않을까봐 걱정했어. 나는 그를 향해 돌아섰다. 왜요? 네가 의심하지 않는다면 넥스코어를 지킬 만큼 냉정하지 못할 테니까. 차가 집 앞에 멈췄을 때 하늘은 이미 밝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잠들지 않았다. 옷을 갈아입고 서류를 준비하고 모든 지분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다. 정확히 아침 8시 나는 18층 임원 회의실에 도착했다. 북명그룹 대표와의 회의는 아주 빠르게 준비되었다. 내부 공지도 공식 초청장도 없었다. 내가 들어섰을 때 회의실에는 단 3사람만 있었다. 아버지, 최 회장님, 그리고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50대 남성. 그가 내가 들어서자 일어섰다. 안녕하십니까, 한서연 대표님. 저는 박광욱입니다. 나는 자리에 앉았다. 북명그룹 대표이신 것 같군요. 그는 미소 지었다. 맞습니다. 넥스코어에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나는 한 대표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대답은 예상 밖이었지만 나는 티내지 않았다. 저는 경영권을 지키고 싶습니다.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무엇이 좋다는 말씀이시죠? 돌려 말하지 않는 점이요.
그가 서류 뭉치 하나를 내 앞에 내려놓았다. 북명그룹은 넥스코어에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요? 3조 원. 그 숫자는 앞으로 3년간 넥스코어의 개발 규모 전체를 바꿀 수 있을 만큼 컸다. 하지만 조건은 묻지 않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그는 나를 쳐다보았다. 한 대표는 계속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게 될 겁니다.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그뿐인가요? 그리고 이사회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겁니다. 이제야 이해가 되었다. 이것은 인수가 아니라 협력 제안이었다. 그렇다면 왜 저를 시험하셔야 했습니까? 내가 물었다. 그는 미소 지었다. 우리는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회의실은 몇 초간 조용했다. 나는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지난 3일 동안 처음으로 더 이상 긴장되어 있지 않았다. 제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말했다. 박 회장이 나를 쳐다보았다. 말씀하시죠. 북명그룹은 넥스코어의 내부 인사 결정에 간섭할 수 없습니다. 그는 몇 초간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듣고 있습니다. 계약서의 창립 주주의 의결권이 앞으로 3년간 저희 가족에게 속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싶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다시 나를 쳐다보았다. 좋습니다. 나는 그 직후 협력 양해 각서에 서명했다. 망설이지도 주저하지도 돌아보지도 않았다. 펜을 내려놓았을 때 나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전쟁의 끝이 아니라 내가 시험 봤던 단계의 끝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나는 18층 복도로 나왔다. 민준이 그곳에 서 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나를 쳐다보았다. 끝났어. 내가 말했다. 그가 웃었다. 알고 있었어. 언제부터요? 네가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나는 오랫동안 그를 쳐다보았다. 3일 전. 나는 넥스코어와 그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내가 단 한 번도 선택해야 했던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선택해야 했던 것은 회사와 가족 사이가 아니라 둘 다를 지킬 만큼 강한 사람이 되기로 선택하는 것이었다. 그날 오후 나는 내 사무실로 돌아왔다. 넥스코어로 돌아온 이후 처음으로 나는 더 이상 이 자리가 임시직이라는 느낌 없이 대표이사 의자에 앉았다. 이곳은 내 자리였고 나는 내 자신의 결정으로 이 자리를 지킬 것이다. 이상의 인물과 이야기는 창작된 허구입니다. 실존 인물 및 단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교훈. 어려움 앞에서의 침착함. 위기가 닥쳤을 때일수록 냉철한 이성을 유지해야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믿음. 때로는 가족이 우리가 즉시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조용히 지켜주고 있습니다. 굳건한 의지. 큰 시련에 직면했을 때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국 올바른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부부간의 사랑. 서로의 편에 서서 함께하는 동반자 정신은 어떤 역경도 이겨내는 기반이 됩니다. 개인의 역량.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질 용기가 있을 때 비로소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업무에서의 냉철함. 감정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데이터와 이성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준비의 중요성. 성공은 행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들인 철저한 준비에서 비롯됩니다.